더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대출 부담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어떤 분들이 자살을 하시고 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추적 조사를 해서 들여다보면 빚이 너무 많아서 카드론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 정책 목표로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연말 기준으로 특정한 수준에 맞추겠어. 이것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 소비, 그리고 체감 경기, 자영업자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입니다. 싸늘한 우리 경제,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막막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시는 분이죠. LG경영연구원의 조영무 연구위원과 내년 우리 경제 전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머니올라에는 첫 출연이신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갑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는 나오게 됐고요. 저는 LG그룹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하다 보니까 그룹 내부 의사 결정에 도움드리는 내부 일도 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공적인 부분에서도 저희 의견들을 좀 궁금해하셔서 한국은행 통화정책자문위원, 관세청 규제개선위원회 자문위원, 서울시 기금운용 자문위원 이런 일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할 때 또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바쁜 연말에 이렇게 어려운 부탁 드렸는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워낙 또 바쁘시기도 하고 좀 나눌 얘기도 많으니까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내년 성장률 이제 한국은행은 지금 1.9%로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성장률은 지금 2.1%로 지금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또 올해 경제도 아주 안 좋았는데 내년 경제는 더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 한국은행이 내놓은 1.9%라는 전망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보고서가 발표되고 아마 말씀하신 숫자 1.9%가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을 1.9, 내후년을 1.8로 전망을 한국은행이 하다 보니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2%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우려들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걱정을 하고 있는 편인 게 이번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최근 며칠 동안 그 기자회견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2.1로 더 안 될 것 같다, 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내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가장 11월 최근 전망에서 1.9라고 했으니 근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은도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이 더 낮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1월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를 보면 저는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령 경제전망을 할 때 경제전망을 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상황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때는 질병이었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또 전쟁 요인이고 최근에는 그렇죠. 트럼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보통 매크로 경제 전망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럴 거라고 가정하고 상정하고 경제 전망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이번 경제 전망 보고서의 맨 앞단에 보면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관세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 관세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한테 관세를 매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보편 관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의 이 가정을 보면 한국에 대한 보편 관세 부과가 2026년 1월부터 10% 수준으로 부과되는 것을 상정하고 라고 하는 가정 아래에서 경제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당장 얼마 뒤에 25년 초에 취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소 좀 낙관적인 그리고 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가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관세가 매겨지는 거는 1년 뒤쯤이 될 것이다라고 1년 가정을 뒤에나. 하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1.9%라는 전망은 트럼프의 어떤 보편 관세가 없는 것을 가정하고 한 것이니까 사실상 25년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세 부과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신 거죠. 26년 초가 돼서 이제 10% 관세로 우리나라에 부과가 되기 시작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낸 수치가 1.9인 겁니다. 그나마 이제 낙관적으로 관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1.9%다. 뭐 보고서에는 낙관적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상정하고 이 수치를 냈다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화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동시에 또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가령 뭐 관세 전쟁도 이슈지만 뭐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네. 중동의 정세도 불안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고려한 결과를 사실은 경제전망 보고서에 일종의 부록처럼 달아놨습니다. 네. 근데 그 상황에서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치를 또 언급을 하셨어요. 이런 겁니다. 시나리오 A, B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시나리오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러우 전쟁과 네. 중동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우리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1.9에서 또 더. 그렇죠. 그리고 관세 전쟁이 만약에 심해지면 우리 성장률이 0.2%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령 관세 전쟁이 심해지고 그리고 전쟁이 빨리 안 끝나면 이 두 가지의 결합인 거죠. 그럼 이 두 가지만 합치더라도 0.3%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면 1.9에서 0.3%포인트를 빼면 그 숫자만으로도 1.6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만 1.9가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다. 그리고 왠지 한국은행도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꽤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과 관세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낙관적인 그런 전제를 하고 내놓은 성장률이 그 정도인 거니까 만약에 뭐 전쟁과 관세가 안 좋은 상황으로 더 간다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약간 암울한 상황이네요.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느 나라의 경제를 장기적으로 전망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가 인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인구는 빠르게 늙고 있고 그리고 절대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한마디로 태어나는 아기들보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이제 더 많아져서 그냥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민과 같은 외부 요인을 제외하면 이미 인구가 줄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 한국 경제를 낙관적으로 볼 수 있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뭐 지금도 경쟁은 너무 치열하고 사람은 너무 많아 보이고 집값은 비싸고 인구가 줄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생산이야 뭐 자동화된 설비, 로봇, AI가 대신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건 한쪽 면만 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고 하더라도 그걸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나라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죠. 네. 특히 주택 가격과 같은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는 지금 잠재 성장률의 하락에 직면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수년 동안 2%가 안에 경제 성장률이 실현이 되더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그 정도의 달리기 속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1.9% 성장할 거라고 걱정하지만 오히려 1.9% 성장한 게 그나마 선방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 성장률을 좀 찬찬히 이제 뜯어보면 뭐 민간 소비 그리고 뭐 순수출, 정부 지출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사실 어느 나라 경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이슈냐, 중요하냐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가령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거는 수출 때문이었어요. 수출이 잘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사실은 다릅니다. 수출은 회복이 됐죠. 또 올해 상반기에는 또 깜짝 또 수출 수출 성장도 나왔고 그런데 사실은 데이터를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 최근까지도 어느 쪽에서는 우리 수출이 괜찮다, 아직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로서 저는 데이터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뭐 숫자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 보시면 나오니까. 보통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할 때 전 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 또는 전년 동기 대비 경제 성장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출 같은 경우에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보든 또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로 보든 가장 수출 증가율이 높았던 때는 사실 올해가 아니라 이미 지난해 4분기였어요. 증가율이 높은 수준처럼 보였지만 올해 1, 2, 3분기는 우리 수출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이제 피크아웃을 지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던 거죠. 우리 수출액이, 금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하지만 저희가 어떤 때는 금액으로 봐야 되지만 어떤 때는 증가율로 봐야 됩니다. 그냥 늘어나는 게 이슈인 게 아니라 어느 만큼 늘어나고 네. 있지? 우리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라고 한다면은 수출도 증가율이 플러스가 맞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플러스인가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숫자로 보면 수출 증가율은 이미 지난해 4분기에 피크아웃을 했다라는 겁니다. 쭉 떨어지고 있었는데 헤드라인 언론에서는 우리 수출 금액이 사상 최고치야, 계속 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오신 거죠.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헤드라인이어야 된다고 한다면 뭐 GDP도 나올 때마다 우린 사상 최고치야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야 맞는 거죠. 안 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뭐 절대 금액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그렇죠. 증가율로 봐야 되는데 증가율의 성장세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둔화되고 있었던 있는 거죠. 거죠. 그래서 저는 숫자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출이 계속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둔화될 것 같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가 우리 경제 성장률을 떠받쳐 주거나 어떤 부문이 좀 빠르게 회복이 돼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 줄 수 있지,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도 여전히 부진했던 것은 우리 내수입니다. 네. 내수는 사실은 크게는 두 가지죠. 일반 가계가 돈을 쓰는 민간 소비 지출, 그리고 투자. 투자도 쪼개본다라고 한다면 뭐 건설 투자, 그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 내수라고 불리는 소비와 이 투자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 부진해요. 굉장히 부진합니다. 특히 민간 소비가 좀 많이 부진하죠. 네. 그래도 그림을 그려보면 네. 민간 소비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로 그려보면 올라오긴 합니다. 네. 올라오긴 하는데 너무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올라온다고? 근데 나는 체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내수 소비를 상대로 사업을 하시는 기업이라던가 또는 자영업자분들이라던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나는 좋아지는 게 체감이 안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거거든요. 전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민간 소비가 좋았던 때가 근데 있기는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깜짝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전분기 대비 1.3%의 경제 성장률이 그렇죠. 나왔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5%였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올해 1분기에 0.8%로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상했거든요. 아니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보는 숫자로도 안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뭐냐면 이 소비 데이터가 국내 총생산 GDP 네. 안에도 구성 항목으로서 들어가 있지만 매달 한국은행이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산업활동 동향이라고 하는 자료 안에도 소비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 근데 소비 지출. 올해 1분기 그 민간 소비 좋았던 거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외 소비가 좀 많았어서 그랬던 거로 기억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늦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1분기가 지나고 나서 나온 데이터로 제가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이제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 소비 데이터에는 GDP 상의 민간 소비 지출 증가율은 사실은 우리나라 분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쓰시는 국내 소비뿐만 아니라
일본 여행이나 해외여행 네. 가서 쓰시는 해외 소비도 들어가 있는데 해외 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높았을 때는 전년 동기 대비 70% 늘었고요. 맞아요. 올해 들어서는 일본 여행 엄청 갔잖아요. 네, 올해 들어서는 작년 겨울 봄 이때. 증가율이 떨어져도 뭐 30%대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를 한 국내 소비 증가율을 보면 0%거나 또는 미세하게 마이너스예요. 결국은 국내에서 자영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는 경기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엄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국내 소비가 국외 소비보다 훨씬 규모가 크긴 해요. 한 금액으로 따지면은 그렇겠죠. 20, 3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외 소비 증가율이 워낙 높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다 보니 합치니까 민간 소비 증가율을 0%대라도 끌어올리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내 경제 주체들이 직면하고 체감하는 국내 소비는 거의 늘고 있지 못하다. 그게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 내년 이후에 한국 경제의 흐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소비 네. 그리고 기업들이 하는 투자가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보면 연말 분위기도 진짜 안 나요. 특히나 이제 민간 소비도 안 좋은데 계엄, 탄핵 같은 좀 불안한 상황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민간 소비가 더욱 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동안 불안 상황도 계속되고 그렇다면 소비 심리가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GDP 안에 있는 국내 민간 소비 증가율은 올해 1, 2, 3분기에 미약하지만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다,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그 이유는 뭐냐면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에 경제 주체들이 고통스럽지만 적응하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관건은 뭐냐면 최근 들어서의 움직임입니다. 우선 1.3%까지 떨어졌던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가장 최근 통계로 1.5까지 다시 반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뭐 유가의 영향도 있고요. 환율? 원달러 환율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억제하고 있었던 공공요금 인상이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동시에 금리예요. 그렇게들 오래 기다리셨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올해 10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건 그래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했어? 그럼 내가 내는 대출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월에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10월에 발표된 가중평균 금리 동향상의 평균적인 가계 대출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도리어 0.3%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왜 그랬냐면 한국은행은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상금리를 그 이상으로 더 높였기 때문이에요. 금융당국에서 대출 조이라고 압박도 하고 하니까 빌려주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니 빌려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량한 신용도를 가진 사람 중심으로만 빌려주려고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상금리를 높이는 식으로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하기 좋거든요. 네. 실제로 그래서 가상금리가 높아졌던 거고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비가 살아나려면 그동안 그 소비 심리를 짓눌렀던 고물가와 고금리의 부담이 완화가 돼야 될 텐데 최근의 상황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사실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대출 부담이 이제 늘어날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있지 않나요? 가령 어떤 때는 경제면 뉴스에 어떤 때는 사회면 뉴스에서 저희가 보잖아요. 어떤 분들이 자살을 하시고 아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이게 처음에는 사회면 뉴스에 나왔다가 그 내용을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해서 들여다보면 빚이 너무 많아서 카드론 때문에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후부터 제가 이 빚 부담이 너무 걱정이 된다. 그리고 이게 경제면 뉴스가 아니라 사회면 뉴스로 나오는 상황들이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결국은 이 부채 부담이 경제 전체적으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작했다라고 하고 물가 상승률도 뭐 전보다 낮아졌다는데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회복이 안 되지? 사람들이 돈을 못 쓰는 것 같지? 내가 장사가 안 되지?
그러면 결국은 그게 어쩌면 이 빚 부담 때문에 빚을 갚을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쓰는 돈을 아끼고 기업들이 고용을 못하고 투자를 줄이고 그 영향일 수 있다. 그래서 늘어나는 부채 부담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단순히 우리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정책 목표로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연말 기준으로 특정한 수준에 맞추겠어. 이것에만 너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 대출 구조, DSR과 관련된 이런 변화, 대출 변화 같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론 집값도 중요하지만 경제 성장률, 소비, 그리고 체감 경기, 자영업자분들의 상황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채 부담이 이제 심각한 상황이면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좀 공격적으로 내려서 대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책 금리를 내려도 그렇게 빚 부담을 이렇게 줄여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사례 10월 달에 벌어졌던 상황, 한국은행이 0.25%포인트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가계대출금리는 0.3%포인트 이상 올랐고 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0.06%포인트 밖에 안 떨어졌던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정책금리의 조정도 중요하죠. 동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금리를 조절하는 한국은행도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보다 금리를 그렇게 많이 낮추고 빨리 낮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 때문에 특히 최근에는 거의 1,400원대 중반에 육박하게 급등을 한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를 중심으로 당초 예상보다도 인플레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물가를 가장 중시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낮추기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시적인 금융 정책상으로 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조차도 가계부채 그리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급등하고 있는 집값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지속적으로 큰 우려를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또 압박하거나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미국조차도 최근 들어서는 움직임이 미 연준이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것보다도 금리를 빨리 안 낮추고 많이 안 낮추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렇다 보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많이 낮추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내년에 저 역시도 당초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더라도 채 1%포인트도 1년 동안 못 낮출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내년에 낮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폭에 대한 전망을 더 줄이고 있습니다. 많이 못 낮출 거다. 많이 못 낮추는 거는 미국이 좀 고금리를 계속 유지할 것 같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도 미국보다 정책금리 수준이 낮아서 최근처럼 금융시장이 불안하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도리어 최근 들어서 커지고 있는데 미국보다도 더 낮은 정책금리를 미국보다도 우리가 더 빨리 많이 낮춘다? 이건 사실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통화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에게 대단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상황도 저희가 지금 매우 중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간 소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차주들의 빚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말씀이시고 그 수출 얘기 잠깐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근데 이 높아진 환율은 그래도 통상 수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환율도 아닌 겁니까? 워낙 좀 높아져 있어서? 그건 좀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죠. 그리고 흔히 많은 분들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 뭐 사실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가격을 우리가 원화로 받고 팔더라도 해외 수출 시장에서 더 싸게 팔 수도 있고 또는 똑같은 달러화 가격을 받고 수출을 해왔어도 원화로 환산하면은 환산 원화 매출이나 이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수출 가격을 낮출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이 팔 수도 있고 싸게 팔아도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수출 기업들이 좋아질 여지가 생기죠.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그 파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이렇게 나라의 어떤 기초 체력? 어떻게 보면 기업, 예. 브랜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달러화 가치가 올라갈 때에는 한국 기업들은 다 수출을 하면서 달러화로 받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거래 상대방이 애플인데 우리한테 너네 물건 팔았지만 달러화 대신에 여기 현지 통화로 받아. 가령 뭐 멕시코 페소화라든가 브라질 헤아라든가. 우리는 안 받고 싶지만 만약에 우리가 협상력이 또는 가격 결정력이 우리 브랜드 파워가 상대방보다 떨어진다면 우리는 사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리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그 나라 통화로 돈을 받아야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LG조차 그래요. LG조차 그렇습니다. 내지는 해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면은 그 나라 딜러들과의 관계 때문에 또 달러화가 아니라 또 현지 통화로 받아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물론 미국에 수출을 하면 달러화로 받겠죠. 그 나라 돈이 달러화니까. 하지만 글로벌한 수출을 하는 기업들조차도 협상력, 브랜드 파워에 따라서 모든 돈을 달러화로 받는 건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받고 있는 그 나라 돈 통화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면, 만약에 원화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상황은 사실은 다른 거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대기업은 낫지 않습니까? 대기업은. 맞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고 미국에 수출을 하면 달러화로 받을 수 있으니까. 하청업체 내지는 중소기업분들은 더 힘드시죠. 왜냐하면 말만 수출업체이지 만약에 큰 기업에 하청을 주고 계시거나 또는 그 계열사라고 한다면은 수출품에 들어가는 물건을 납품하면서 돈은 원화로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은 국내 많은 중소기업이나 하청업체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그분들이 물건이나 부품을 납품하고 받는 돈은 원화지만 그렇다고 그분들이 원재료 사오실 때도 다 원화로 결제하시나요? 달러로 사오겠죠. 달러로 사오시죠. 그러면 최근처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이쪽은 굉장히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소위 이야기하는 고급 명품 수입 업체들만 어려워지시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죠. 수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거나 수출을 늘리거나 싸게 팔 수 있으니까 분명히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 사이드 이펙트도 저희가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